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슬기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진교석에서는 정치인들의 광화문 집회 참여 논란과 관련해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난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은데요.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는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한이슈 주주총회, 그리고 김대호 기자의 연예 동그랑땡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꼭 끼워 뉴스 오늘도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전날보다 288명이 늘었습니다. 16,346명이고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어제 정오까지 676명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기도원에서 지난 14일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와 함께 철야 예배를 본 11명이 집단 감염됐고요. 당시 예배 참가자 22명으로 밝혀졌는데 나머지 인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주민 2명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일하는 장례식장에 방문했다가 감염됐고요. 이 가운데 70대 여성은 진단검사를 받은 뒤에 숨졌습니다. 아이고. 네. 충남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가 4명 추가됐고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지난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들 많았었는데 네. 그중에 또 몇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광복절 집회에 투입된 뒤에 자가격리 상태였던 기동대 소속 경찰관 등 4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14개 지방청 소속 경찰 인원 7,600여 명을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주변에 배치해 집회를 관리했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집회 관리에 관여한 경찰관 등 모두 9,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방역당국이 사랑제일교회 방문했죠. 네. 그 명단 확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잘 안 됐죠? 맞습니다. 조금 전에 새벽에 철수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예. 교인 명단 때문에 방역당국과 서울시, 경찰이 밤샘 대치를 했는데 방역당국이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파악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들이 당국이 연락을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파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오늘 0시부터 10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 전역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부산에서 해운대와 광안리 등의 7개 해수욕장은 어제를 끝으로 조기 폐장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전에 재난지원금 지급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가계소득이 좀 늘었다는 통계가 있네요. 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가계 동향조사 결과입니다. 예.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사이에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27만 2천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2분기보다 24만 원, 4.8%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컸는데요. 예.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 가구는 전체 소득이 8.9% 증가했는데 5분위, 소득 상위 20% 가구는 소득이 2.6%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폭을 생각하면 소득 하위 20%가 6% 정도 더 네. 증가폭이 높았던 거죠. 예. 가계 지출은 전 분기보다 1.4% 늘었습니다. 네, 소비가 더 활성화됐고 그리고 일종의 소득 분배 효과도 거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시장의 전체 소득 중에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감소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요. 예. 5.3% 줄었습니다. 사업소득과 재산소득도 각각 4.6%, 11.7%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동시에 감소한 게 2003년 네. 통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통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었다고 평가했고요. 또 가계 지출도 증가세를 보여서 재난지원금이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난달 7월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고요? 맞습니다. 예.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지난 6월에 2배 14,000여 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어제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자료고요. 올 들어서 아파트 증여가 6,000건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유지했는데 7월에 급속도로 증가한 겁니다. 또 서울이 가장 많았고요. 예. 3,300여 건. 6월에 1,400여 건이었으니까 2.3배 증가했고요. 예, 네. 그리고 네. 자, 근데 이게 그러면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7.10 대책 때문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다주택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도소득이 당시에 이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예. 2년 보유에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서 5억 초과 시에 무주택자는 42%, 2주택자는 62%, 3주택자는 72%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증여세는 이보다 더 적게 이제 네네. 세율이 되어 있죠. 1억에서 5억 사이에는 20%, 10억 이하면 30%, 30억 이하면 40%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종부세도 아무래도 부담이 됐을 거고 3주택 이상은 0.4%씩 올랐으니까요. 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보다 세율이 낮은 증여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카카오뱅크, 예. 그다음에 K뱅크, 신한은행 이쪽에서 디도스 공격 받았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연휴 기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일부 은행들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30분간 모바일 인터넷 뱅킹이 마비되는 등 소비자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20일 금융권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세 은행,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K뱅크, 신한은행 등은요. 지난 17일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디도스는 하나의 표적 시스템을 대상으로 동시에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켜서 마비시키는 해킹 공격인데요. 첫 공격은 17일 오전 10시 10분께 이루어졌습니다. 카카오뱅크 앱은 첫 공격 시점부터 오전 10시 40분까지 접속이 느려지거나 먹통이 돼서 소비자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이전에도 해커 집단들이 국내외에서 금융권을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예고한 뒤 감행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 디도스 해커 집단 이게 3년 전에도 금융권 공격한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번 디도스 공격은 2017년 6월 국내 은행권을 공격한 국제 해커 집단 아르마다 컬렉티브로 확인됐습니다. 이 해커 집단은요, 2017년 6월 22일 국내 은행 한국거래소 등의 10여 곳에 26일까지 10에서 15 비트코인, 당시 시세가 약 3,400만 원에서 5,1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을 내놓지 않으면 서비스를 마비시키겠다라고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당시 메일을 받은 곳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이었는데요. 이 해커 집단은 같은 달 29일 이들 대신 금융결제원과 수협은행 등 4곳에 실제 디도스 공격을 강행했지만 큰 피해를 주진 못했습니다. 이 해커 집단은 이번 공격에 앞서서 마찬가지로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기술업체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에 디도스 공격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업계에 따르면 원격 근무 확산 등으로 보안 수준이 낮아진 상황을 틈타서 올 3월에서 7월 세계적으로 1,800여 건 이상의 디도스 공격이 감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그러니까 17일에 고려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앞서 지난 19일에도 중앙대에서 수강 신청 서버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또 서울지방경찰청이 또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오늘의 꽃기운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자, 여의도 중계석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 북한 문제 전문가이기도 하신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유임 통치가 진행 중이라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국정운영과 운영과 관련해서 권한을 위반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게 그 표현이 위임 통치라고 하니까 예. 좀 그 과잉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들리죠. 네. 네, 그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도 이상이 없고, 예.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1인 권력 체계에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대남 대미 관계는 김여정 그 부부장,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 근데 군사 문제는 최부일 당 군정지도부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에게 각각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최근에 북한의 그 특징을 보면 당 시스템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 시대인 김정일 위원장 때는 성군 정치라고 그래서 일부 군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 정치 시스템이었다면 예. 최근에 북한은 당 그게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예를 들면 어제 발표가 됐지만 내년 1월에 그 8차 예. 그 당대회를 열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 예. 것들이 당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각자 지위에 맞는 역할을 분산해서 그 자기 지위와 역할에 맞는 예. 권한을 행사하는 시스템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 시스템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사인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요. 저희가 미리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어제 혹시 두 분께서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광훈 목사 측이 이제 이른바 조중동 세 곳 일간지에다가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제목이 대국민 입장문입니다. 광고긴 한데 그 내용들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먼저 조혜진님. 저는 광고문 자체는 안 봤고 예, 내용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 내용의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 정부가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늘었다. 이게 어떤 통계 오류다. 뭐 이런 맥락의 주장을 폈거든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예. 그쪽에서 볼 때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또 예.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번에 8월 14일 무렵인가 이때부터 이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시 네. 그 결과는 정부의 이 좀 안이한 상황 판단이 네. 그 원인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산의 불길이 잡혔다고 생각하고 방역도 중요하지만은 경기 살려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네. 그런 인식 때문에 정부가 교회의 방역 단계도 수준도 조금 낮추고 네. 그 소모임도 이제 허용하고 예.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지난달 21일자인가 8월 17일을 공휴일로 추가로 지정해서 예. 국민들 좀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제 했고 예. 그리고 7월 30일인가 그때 또 홍남기 부총리가 예. 우리 국민들 1,800만 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제 활동할 수 있게 네네. 좀 장려하고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예. 그 숙박이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또 공연, 전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쿠폰을 네네. 8월 14일자부터인가 이 적용되는 그 네네. 쿠폰을 발행하겠다고 이제 예. 공개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이제 대충 이제 코로나 방역이 잡혔구나. 이제부터 네. 정상적인 활동을 조금씩 재개도 되구나라고 느끼면서 사실은 이제 방역 체계가 많이 무너진 측면이 있고 예. 그래서 며칠 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는 그때 이후에 그런 잘못된 시그널이 양산한 측면이 강하다는 게 이제 방역 전문가들의 이제 대체적인 의견인데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그 네. 광화문 집회 때문에 네. 마치 확진자들이 생겨나서 그거 아무 관계 없거든요. 네. 그 14일부터라고 한다면 그 전에 짧아도 4일, 길면은 보름 전에 이미 이제 감염이 돼서 잠복기를 거친 사람들이 이제 확진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데 네. 관계 없는 이제 광화문 집회에다 그걸 연결하고 그걸 주도한 전 목사한테 연결하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그런 그 의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예. 어쨌든 그 광화문 집회의 취지는 공감 못할 건 아니지만은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 있는 결정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모임을 주도하는 집회를 주도하는 쪽에서도 지금의 엄중한 방역 시기에는 조금 더 사력 있고 분별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의심스럽다면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예. 그렇게 좀 깊이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고 여기집니다. 예. 홍 의원께서는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물론 정부가 방역 단계를 완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계속 이 감염자 확진자 발생이 뭐 한 50명대 미만이었었죠. 네. 그 전에 8월 한 10일 이즈음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그 전부터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도 중요합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OECD 보고서도 보면 한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그 민생 경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영업자들 정말 뭐 그 내일을 바라보기 어렵다 이런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가급적 방역이나 이 감염병의 최소화할 수 있다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당연히 정부로서는 해야 될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8월 13일 고비를 해서 확진자가 갑자기 늘기 시작해서 네. 정부에서는 권고를 했어요. 8월 15일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고. 특히 이 사랑의 제일교회 발 감염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사랑의 제일교회를 포함해서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지금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당시 그 광화문 집회에 모이는 분의 상당 부분이 사랑의 제일교회 또는 기독교 관계자분들이 지금 그 특정 종교 관계자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날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이날 집회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날 집회 신고한 사람이 민경욱 의원이에요. 미래통합당. 네, 저는 예. 민경욱 의원이 집회 신고를 했고 정광훈 목사는 거기에 그냥 참석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사랑의 제일교회를 포함해서 정광훈 목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이 일종의 유언비어죠. 뭐 자기들 특정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강요하고 있다. 예. 뭐 정부가 직권남용하고 있다. 또 뭐 북한이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등등. 이런 방역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는 방역 당국의 활동을 가장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도 매우 아쉽습니다. 아무리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광고를 하더라도 네. 허위사실 게재되어 있는 이런 광고문을 버젓이 자신들의 지면에 게재하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공적 기관, 그러니까 언론기관은 단순히 그냥 민간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하고 있는 공적 기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공적 기구의 책임을 저는 망각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전날인 14일 날 자기 지면 28면 32년에 집회 주최 측에 전면 광고로 이거를 버스 시간표까지 게재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조선일보가 모르겠어요. 이걸로 광고 수입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 수입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미친 해악이 얼마에 대해서는 조선일보하고 이번에 광고를 한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 어쨌든 광고 내용을 봤을 때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는 광고를 조선중앙 동아일보에서 게재한 거는 문제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광고에 대해서는 뭔가 옛날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보도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느냐, 단순히 상업적 요소로 봐야 되느냐. 예. 물론 이제 언론의 책임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상업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예. 광고도 가려서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은 또 다른 신문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어떻게 보면 코드가 맞는 그런 광고들 그냥 제한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광고의 형태지만은 홍보 선전의 지면을 이제 배려해주는 그런 측면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광고도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적되고 있는 게 조선중앙동아지만은 그 다른 또 논조를 가진 신문들도 똑같이 그쪽에 노조라든가 관련된 그 광고 주체들의 광고를 여과 없이 실어줘 왔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언론계가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또 어느 특정 언론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특정 집단의 어떤 입장을 광고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저는 그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신들이 보기에 이것이 허위 사실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의 주장, 일방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그 허위 사실이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하는 그 내부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예. 특히나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이미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체계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방역 당국의 신뢰 문제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들을 여과 없이 소위 중앙지 전국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중앙동아에서 이렇게 게재하는 거는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자신이 지금 아까 교회의 거리두기 제한을 이제 낮추고 예. 또 숙박이나 외식 이런 거 갖다 장려하고 사실은 제일 많이 모이지 말아야 될 때가 이제 음식점인데 쿠폰 주면서 외식 많이 하라고 이렇게 장려하고 하면서 이거 완전히 역행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반성 우리가 이게 오판했다 잘못했다 이거 정부가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일체 한마디 안 하고 직접 관계없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방역도 정치화하는 것 아닌가 내 편을 갈라가지고 우리 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저쪽 편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는 그쪽에다가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책임을 그쪽에 씌워가지고 이 정치몰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정부가 지금 균형을 잃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조 의원께서는 이제 정부의 안이한 대처 때문에 확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어떤 8.15 그 대규모 집회에 어떤 묻힌 면이 있다. 근데 이제 늘 지적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 그 장례식도 다 허용했고 그 같은 시간에 8월 15일 날 또 그 민노총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가격리하라든가 검진받으라는 이야기 일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정말 공익적 관점에서 방역 문제를 다루느냐 이것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조 의원께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규모 집회는 어떤 현명한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까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집회 자체를 신고한 분이 민경구청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번 어떤 대규모 집회를 어떤 정치인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같이 함으로써 어떤 부추기면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추긴 거는 그렇게 볼 측면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참여를 했느냐. 전직 국회의원들이나 또 현직 국회의원 또 한 분도 몇 명이 참여하셨죠. 참석한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 나와가지고 감염이 된다면 본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참석한 본인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기후도 엄청 안 좋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후덥지근하고 누구도 그런 불쾌한 상황, 불편한 상황을 좋아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무릅쓰고 나온 국민들의 마음을 정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할까? 직접적 이해관계도 없는데 여러 가지 그 감염 위험 부담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면서 왜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만큼 시국이 위중하고 엄중하다.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 또는 불만, 분노가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좀 생각하셔야 좀 정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왜 그러느냐. 나오지 마라. 당신들은 방역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느냐.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나가서 감염되면 자기가 당장 피해자인데. 그걸 좀 생각하셔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부의 얘기를 자꾸 하셔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 국민의 양성률, 확진자 양성률이 한 0.9%인데요. 예. 사랑의 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그 명단을 복구 양성률이 지금 19.3%입니다. 예. 매우 비정상적으로 높죠. 그리고 정부가 지금 그 특별 공휴일을 그 임시 공휴일을 지정을 했지만 지금 대규모 확진자가 경포대나 해운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광화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임시 공휴일을 한 거는 좀 그 한적한 대로 그 야외 활동을 하라는 얘기지 광화문 집회를 하라고 그 공휴일을 지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이번에 그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 의원님께서는 뭐 자기 책임이라고 그랬지만 그 정광훈 목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북한의 테러다, 바이러스 테러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 그 성령이 내려서 감염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선동선전을 한 겁니다. 그 일반인들 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그 어떤 그 목사에 대한 담임 목사에 대한 그 어떤 그 신뢰감이랄까요? 그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비이성적일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특히나 뭐 합리적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지금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따르는 분들에 대해서 그 목사 자체가 그 정광훈 목사가 그런 식으로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이번에 광화문 집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경욱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이 집회 신고를 했고, 이 자리에 김진태 전 의원, 그다음에 그 유정복 전 인천시장, 그다음에 홍문표 의원,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 이제 확인된 분까지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아예 그 일부 기초의원들, 그 미래통합당 기초의원들이 버스를 동원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당초 이 집회에 대해서 그 선을 그어달라고 몇 번을 요청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우리 당은 참여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말아달라, 이 한마디조차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가 태극기 부대 이 보수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기까지는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등 소위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이 정광훈 목사를 이렇게 보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전 이번 기회에 이런 그 비이성적 집단하고는 미래통합당이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 때문에 일단 논의를 좀 잠깐 중지하고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상임위원으로 김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그 상임위원 5명 전체 진영이 이제 거쳐진 건데, 그 일부에서는 전문가, 특히 통신 관련 전문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자,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어떤 상임위원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통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지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정부도 IT 산업의 그 성장 동력 부분에 대한 강조, 이걸 계속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방통위에서 그걸 이끌어갈 그 위원이 여당 쪽이든 야당 쪽이든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싶었는데 지금 빠져서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임된 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선임한 분은 제가 뭐 다른 당 분이니까 평가하기 좀 그렇고, 저희 당에서 추천한 김효재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 생활을 근 한 30년 가까이 해 오신 분이니까 또 언론 쪽에 전문성이 있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시면서 굉장히 좀 폭넓은 식견이 있고 또 뭐 물론 이제 경륜도 있으시고 개인적으로 또 인품도 괜찮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 내부에서는 옛날에는 원내 지도부가 그냥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추천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몇 분이 지원을 해가지고 1차 한번 그 심사 통과하고 그다음에 2차 통과하고 제 기억에는 3차 마지막 그 전형에서 이분으로 이제 된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중론이 모아진 거기 때문에 잘 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차에 걸쳐서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선출하신 중에 그런 분이어서
잘 앞으로 하실 것이다. 네. 네, 저는 이제 뭐 우리 당이 추천한 이제 김현 전 의원, 그다음에 네.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김여재 전 의원이기 때문에 네네. 뭐 제가 김여재 의원은 뭐 그 관계가 잘 없고 다만 김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대학교 때부터 잘 압니다. 제가 대학교 예. 1년 선배고해서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다음에 같이 의정활동대에서 굉장히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건 아는데 그거와 별개로 저는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면에서 그렇게 네.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송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언론 보도의 중립성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도 그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많이 언론계 쪽에서도 요구했던 게, 좀 더 전문성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된 사람들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보면 저 위원 구성 중에 추천된 분 중에 지금 전직 의원이 너무 많아요. 네. 안영환 의원, 상임위원도 전직 미래통합당 의원이시고, 예. 김여재 의원도 전 의원이고, 더군다나 김여재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돈봉투 사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에 실제로 형까지, 실형까지 선고받으신 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김현 전 의원도 우리 당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구에 정치인들이 막 가는 게 맞느냐? 저는 그래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예. 우리가 국회가 어떤 결정을 많이 하면 위원회 구성을 하면 서로 여야 간에 추천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국회 추천 몫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위원회들에 대해서도 국회가 추천해야 될 위원과 국회가 추천하지 말아야 될 위원회들을 좀 갈랐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회가 추천하는 게 적절치 않다. 특히 국회가 추천한다 하더라도 정당 소속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는 게 어떨까 하는 거에 대한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이 방통위가 이제 다룰 안건 중에 이를테면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가 이를테면 KBS 수신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KBS에서는 이거를 이제 상향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걸 뭐 올리는 게 맞냐, 뭐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제대로 앞으로 하려면 또 올려야 되느냐 이런 뭐 있던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 부분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뭐 어느 당이든 여당이 되면은 네. KBS 수신료를 유지하거나 올리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경영 부분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다른 광고도 같이 광고 수입도 좀 올려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해서 결국 여야가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의견이 수렴됐는데, 예. 지금 저희 당이나 또 상당수 국민들의 이야기는 과거에도 좀 공정성에 중립성에 KBS 공영방송이 네. MBC도 공민영이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은데 네. 그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많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더 심해졌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강해서 예. 이 수신료를 내야 되는가 하는 게 뭐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예.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거는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KBS 구성원들 스스로가 예. 정권이 어디로 바뀌든 그 여당에 기대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시청자들을 입에서 나 TV 안 본다. 안 보는데 왜 시청료 받아가느냐. 네. 이런 말 안 나오도록 하는 걸 갖다가 KBS 구성원들 스스로 특히 그 시기에 여당하고 가까운 쪽들이 예. 그 고민을 좀 해서 확실한 해법을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쩌면 KBS에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결론이 민심의 흐름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예. 웅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KBS 수신료 문제 오래된 숙제죠. 지금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공영방송 중에 BBC나 NHK 같은 경우가 비교적 우리보다 높은 수신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양질의 콘텐츠를 국민들께 제공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KBS 수신료를 올려야 되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불경기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V 수신료가 사실상 국민 대다수를 즉 국민 전체를 갖고 하기 때문에 네. 준 조세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차를 두고 이때 그동안 여야가 어느 정도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 과정을 설득해야 하고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KBS도 그런 노력을 좀 같이 한 이후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수신료 인상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 네. 예를 들면 앞으로 시청자들,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적어도 거쳐야만.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더라도 내년쯤에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오늘 화제입니다. 자, 뉴질랜드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이제 하신 말씀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족보 없다 이렇게 또 표현하셨거든요. 이 표현이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물론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적절한 표현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인 교수는? 적절하지 않죠. 문제가 많죠.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장이 지금 5선이거든요. 예. 이 정도 되면은 선출직에서 5선이면은 이거는 대단한 경륜입니다. 그래서 외통위원장도 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외교통일위원회가 사실은 국회에서는 상원 비슷한 그런 어른 여러 상임위원 중에서도 어른에 해당하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밖에 나가면은 외교부 장관하고 국회 외통위원장이 나라를 대표하는 투톱 외교사령탑도 대우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구성위원들도 대부분이 좀. 그런데 유엔 사령부가 족보가 없다라는 족보가 왜 없습니까? 유엔이 족보고 유엔 안보이사회하고 총회가 삼파역을 해서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탄생한 기구 아닙니까? 족보가 없지 않죠. 확실한 족보가 있는 거고. 또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관련해서는 본인도 나중에 그걸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인지 감수성이 좀 약했던 것 같다. 그걸 가장 강조해온 민주당에서 소속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은 이게 외교적으로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 전체를 그런 식으로 말해버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많이 용인된다든가 거꾸로 보면은 동성애가 별로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같은 성끼리 이렇게 관계는 우정이지만은 동성애가 상당히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나라에서는 같은 성끼리도 그는 우정만이 아닙니다. 이성관계일 수 그 성적인 관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해버렸어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돌파한 걸 포로 안 해서 다행이라 이런 말부터 그게 대통령장 되자마자 첫 발언이 그랬는데 저는 이제 상원 의장답게 무게와 품격을 좀 실어서 앞으로 언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께서 일단은 뉴질랜드 외교관 관련돼서는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성범죄 그러면 남성이 주로 여성한테 하는 것, 이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사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동성 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괴리된 점이 없는지 성찰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락 짓는 게 맞다. 본인도 사과를 하셨고요. 다만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표현이 좀 과하게 나간 건데요. 제가 과거 19대 국회 때 외통위에 있었을 때 유엔 사무처에 직접 의뢰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유엔 사무처에서 당시 반기문 총장이 계실 텐데 유엔 사무처 공식 입장이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와 유엔 사무처 유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과하게
표현이 뭐 족보 없다 이렇게 이게 짤막하게 그러니까 이게 법적 성격 예. 그다음에 그 유엔과 유엔 현재 한국에 있는 유엔 사령부의 관계 등을 좀 더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설명을 했으면 오해가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을 텐데 예. 이걸 그런 과정 설명 없이 뭐 족보 없는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유엔사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외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엔 사무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지금 현재 공식 입장입니다. 아마 그런 거를 설명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사무처하고 예. 관계없다는 것이 유엔하고 관계없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유엔하고 관계가 없다는 안보리하고 관계 있는 거라. 유엔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후에 유엔이 자기들의 지휘 감독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예산 지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그때 그 답변이 왔었어요. 유엔 사무처. 근데 국제법적인 정통성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이 문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